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미 브라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브라질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나무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파우 브라질에서 나왔고, 이 브라질의 이 나무를 발견한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붙인 그런 곳으로 이제 브라질을 우리 가겠습니다. 남미에서 최대의 나라인 이 브라질은 어, 아신 대로 이 남미의 52%의 대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전체 약 한 47개국 정도 있는 나라에 브라질이 이렇게 남미 전체의 52%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주변에 9개 나라와 국경을 맺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나, 또 기아나 이런 나라입니다. 브라질 연방공화국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브라실유라고 하는데 이 브라질 말이 포르투갈 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LE 발음을 보통 이렇게 U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할 때 Z 발음이 원래는 S 이 포르투갈로 그래서 브라실리우라고 이렇게 브라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 이 인구만 또 2억 1천만이 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수도 자체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최대 도시는 상파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리오데 자네이로가 수도를 오랫동안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모두 26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가 공식어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이거를 포어라고 부릅니다. 포어. 그래서 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 브라질이다. 브라질이요. 최초의 그 주민은 역시 아시아계 동이족 원주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링해를 넘어서 BC 한 3000년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남미를 들어가서 정착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을 유럽인들은 인디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인디오라는 것은 그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네이티브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콜럼부스가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디오 이러는데 지금은 인도가 아닌 걸 다 세상에 알죠. 그래서 이제는 네이티브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메리칸 네이티브 이 원주민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또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 브라질을 처음 발견한 분이 까보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포르투갈의 페트로 알바로스 가브란입니다. 이분이 16세기 1500년에 발견을 했고 16세기부터 이 지역을 브라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고 1549년에는 프랑스의 침공에 대박이 위해서 초대 브라질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인종의 그 흑인 지도자로서 준비라는 이분이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158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와 연합을 했죠. 이 브라질은 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공격을 받아서 북동부의 일부가 네덜란드 공항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덜란드는 1661년에 철수합니다. 또 파우 브라질이 고갈된 이후에 이건 이제 그 나무입니다. 나무가 고갈된 이후 새로운 산업으로 북동부의 이 마데이라 제도에서 사탕수수가 그, 그 수입이 돼가지고 또 사탕 농장이 크게 또 일구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브라질에 일찍 이렇게 어, 이민 오신 분들이 일본 분들인데요.
일본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농장으로 이민을 왔으면 그대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주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분들도 1960년부터 이 브라질에 이민을 갔습니다마는 농장 이민으로 갔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상파울에 있는 옷가게 이런 중심으로 패션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그 패션계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분이 한인 가게들이죠. 브라질 탐험부터 포르투갈 또 식민 정부까지의 그 이제 역사를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브라질에는 캐톨릭에 쓰는 예수회가 먼저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중심의 그 예수회가 이 브라질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예수회가 많은 인권 유리를 하고 노예 또 장사를 하는데 또 가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그 네이티브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인데 한때는 이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골드 러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게 18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나스 제라이스가 금광이 발견되기 때문에 골드 러시가 일어나서 브라질의 중심이 동북부에서 남서부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1763년 이게 리우데 자이네루가 식민지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여기가 수도였죠. 그래서 지금 또 리우데 자이네루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가장 오래 수도로 있었다고. 이 금강은 18세기 동안에 무려 30만 명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주하게 되고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흑인 노예가 유입이 됐습니다. 미나스의 중심지가 됐던 바로 오루 프레투에서는 독창적인 바로크 문화가 번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다 오리엔탈을 둘러싼 스페인과 충돌 후에 18세기 말에는 계몽주의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의 영향을 받아서 1789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하려고 했던 미나스의 업무가 발각되어 주모자가 처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해는 프랑스 혁명이 성활됩니다. 이후에 하이티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크레올 백인이나 물라또 또 크레올 흑인에 의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지만 식민지 시대에 브라질의 대학이 설립되지 않는 등으로 이 브라질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일부 지식인들의 음모에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받은 것이 1822년 비교적 아주 이른 때입니다. 그 참고로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이게 브라질 여기보다는 늦습니다. 반도 전쟁은 1801년에 장준호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포르투갈을 침공하면서부터 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 왕가는 리스본에서 리오네 자이레루로 전도하였고 이후 리우의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1815년 리오네 자이레루는 브라질과 또 포르투갈 및 알가브레 연합 왕국의 수도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계속 수도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822년 9월 7일에 이 페드루 황제인 페드루 1세는 브라질 제국으로부터 이 제국이 그 모든 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역사는 식민 이전과 이후 시대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에 이 페드로 알바레스가 상하기 전까지 수많은 부족들이 브라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포르투갈인이 포르투갈 제국을 세워서 브라질 지역을 통치하였고 제국의 수도를 리스본에서 리오데 자이네루로 천도한 1808년까지 식민지로 지배를 하였습니다.
요 어간에 이제 그 어, 유럽에서는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요한 칼빈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교회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요한 칼빈이 이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찍이 이 칼빈주의자들이 일찍이 또 정박했던 곳이 바로 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은 지금도 기독교가 강합니다. 캐톨릭 국가지만은 기독교가 22%나 되는,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많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만 또 5천 개가 있어요. 이 인구도 많고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라질 자체 내도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신학교도 많습니다. 캐톨릭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칼빈의 영향이 무시를 못합니다. 독립 후에 이 브라질은 왕정을 치고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독립한 후 왕정시대, 군사시대 거쳐서 1985년부터 이제 문민 정권이 브라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 이양을 하고, 또한 이제 네베스가 급사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이 사르네이가 대통령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이 정권이 큰 성과를 냈지 못했습니다. 라울 알폰신 정권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이 몇 번의 그 선거와 또 정권이 이렇게 달라져서 룰라 대통령이 두 번 연임을 했고, 이분이 노동당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이제 자이르 보우소나루 이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반공 노선을 유선한, 그리고 신자유주의고 가톨릭 우위주의입니다. 이분이 현재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한 게 이 브라질 내 모습입니다. 1960년에 이 리우데 자이네루가 한 160년 수도를 이제 이 수도였는데 브라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오가 너무 남쪽에 속해가지고 이 전국에서 이렇게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이 중간 지역에 브라질리아라는 이름도 새롭게 하고 딱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수도를 정해가지고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웬만한 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이 수도를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어, 이, 공화제 혁명 이후로 브라질 제국이 이제서 여기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법원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브라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은 명목상 GDP가 세계 9위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1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올림픽이며 또 월드컵 개최했던 스포츠 강국입니다. 브라질 하면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또 최근에 월드컵과 또 리우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입니다. 축구하면은 뭐 월드컵 22에 출전했던 강국이죠. 그 중에서 5회나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1958년, 62년, 70년, 94년, 2002년. 70년 이때에 월드컵 또 우승할 때는 중심 인물에 펠레가 있었습니다. 이 펠레는 참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또 그날의 장관까지 지냈죠. 이 최근에는 이 카타르 월드컵 대회 출전해서 이번에 아쉽게 7위를 했습니다. 1위가 아르헨티나, 2위가 프랑스였는데 우리나라의 2002년 한인 월드컵 있을 때에 이때 브라질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 우승을 노리지만 아직은 우승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브라질의 참 대표적인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가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참 옆에 있는 이 명단이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브라질은 이런 어, 축구 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동네 축구하는 그 팀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수준입니다. 그만큼 공을 다루는 기술이 대단하지요. 브라질 선수와 함께 우리도 축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이 딱 몸에 오면은 30cm 밖으로 이 공이 나가면은 안 된다고. 그 볼을 다루는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받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연습이 됐는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박준영 선수가 브라질에 조기 축구 유학한 걸로 알고 있고 손흥민도 브라질 사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축구의 강국입니다. 또 이 축구장도 보면은 이 리오에도 보면 20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죠. 대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올림픽 개최도 했습니다만은 뭐 15만 명, 이거 10만 명 이거는 뭐 너무나도 축구장이 많습니다. 아, 자, 이게 참 펠레 이분의 본래 이름이 에드송 두 나시멘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17살부터 31살까지 대표로 뛰면서 정말 축구계의 전설로 남아 있지요. 어, 지난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입니다. 코로나로 뭐 돌아간 것도 뭐 그런 관련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리오 데 자네이루로 가겠습니다. 리오 이 시는 그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밴쿠버라며 또 저기 호주의 또 시드니 또 여기 이태리의 또 나폴리 이런 게 세계적인 미항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가보면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리오 데 자이네루라는 것은 리오는 강이란 말이에요. 대는 어부, 뭐뭐의 그리고 자이네루는 젠요리, 일월의 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리오 데 자이네루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그냥 리우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리우 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높은 산에 여기 예수님의 동상만도 높이가 30m, 폭이 8m, 양팔의 길이가 28m, 그리고 그 전체 무게가 635톤이나 되는 예수님의 상이 참 리우이 씨를 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상을 이 그리스도 레덴토라고 그러는데 The Christ, the Redeemer, 바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높이 이 산 자체가 710m 되는 꼬르꼬바두 이 말은 꼬르꼬바두 이 뜻은 뭡니까 이 허리가 이렇게 굽은 고추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명칭을 가진 그런 산 위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 조각가인 폴 라돈프스키가 이 프랑스의 브라질의 기술자 에이도르 실바 다코스타가 설계해서 만든 것으로 1922년부터 1931년 사이에 건축되었다고 그럽니다. 양팔 사이 길이 28m 아까 얘기했는데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예수님의 동상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밑에 아주 그 대교구 거대한 그 석상을 이 대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체가 이 아름다운 미양이 되는
리우 항구를 뒤덮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1931년에 완성됐을 때 10월 10일이 국경일 성모 마리아의 날인데 이 날에 제막이 됐다고 그러고 당시 총 공사비는 25만 달러였습니다. 75주년이 되는 2006년에는 조각상 내부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채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관광객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주로 그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우리도. 그래서 기념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요거와 실제로 이 동상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압도하고 있는 God bless Brazil 이렇게 자, 리우데자네이루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도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큰 축구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도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것은 1960년까지 포르투갈 왕국, 포르투갈, 브라질 알가브리 연합왕국, 브라질 제국, 브라질 합중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한 1808년부터 1960 약 150년간 참 수도로 있었던 곳.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해변가를 꼬파 까바나 해안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꼭 10리예요. 4km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도 보듯이 흰 모래밭이에요.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꼬파 까바나 이름이 또 좋아서 다른 지역에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6년 하계 올림픽 할 때에 비치 발리볼 경기가 바로 여기서 열렸습니다. 여기는 어, 사철같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브라질 전체 해변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체가 대서양을 끼고 쭉 해변가가 몇 개 있느냐? 2천 개가 넘어요. 이 브라질의 대서양 주변의 해변가가 2천 개 넘는 그곳이 참 수영을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곳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 무렵에도 찍은 사진,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찍은 사진, 하늘의 구름도 참 멋있습니다. 참 여기에 사치사슬 이렇게 에, 수영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에, 그 카니발 축제가 여기 리우에서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그 카니발 축제가 열릴 때도 참 세계적인 관객이 여기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이파네마 해변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파네마 이 해변가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많은 또 분들이 여기서 수영을 즐겨 또 산책을 해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파 카바나 해변과 또 이제 이 이파네마 이 해변가 이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 이게 리우의 정말 바닷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참 한 바위가 이렇게 솟아져 있습니다. 이 바위를 빵같이 생겼다고 꼭 빵같이 생겼죠. 이 아침에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빵을 먹기를 참 즐겨합니다. 커피 하나에 이 빵을 먹는데 이 빵이라는 이 말도 그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에 이 포르투갈 언어도 빵이라고 그거를 읽습니다. 빵, 데, 아수가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그 빵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빵산. 자, 여기에 관광 도시고 또 이곳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우리가 타고 가봅니다. 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해변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빵산에서
구름 낀 날씨인데 저 건너편에 또 꼬르바 우리 산 예수님의 산이 저 멀리 보이죠? 하고 또 그 밑에 또 밑에 이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들을 이렇게 내려보인다. 슈가로프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 거기에 뉴 한국의 참 일몰 광경도 정말 볼만합니다. 요거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을 때 이제 찍을 사진인데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3대 미안 가운데 하나 이런 모습으로 또 이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또 항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이쁜지 몰라요. 이가 날씨가 좋을 때 이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우 하면은 삼바춤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이 카니발에서 벌어집니다. 카니발의 뜻이 뭡니까? 사육제라는 말이죠. 사육제를 왜 합니까? 이것은 아, 이 사순절이 언제 시작되는 거 아니? 부활절 전 47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육류 고기를 못 먹습니다. 못 먹고 대신에 그들이 생선을 많이 먹죠. 그래가지고 이 육류고기를 47일간, 7일이라는 것은 주일이 7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렌트 시즌에는 이 육류를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기 전에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일을 이제 이게 많이 고기를 먹고 살을 찐다라는 뜻의 의미에서 이렇게 살찐 화요일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날 사육제 이게 카니발을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하는데 삼바춤이 하고 이 브라질 최대의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카톨릭의 그런 축제, 이 카니발 축제가 바로 리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레이드가 이렇게 펼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 최대의 카니발이죠. 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 아, 여기선 이제 변형된 가톨릭 문화인데 이들이 이런 모든 문화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로부터 옵니다. 바벨론 종교의 좀 세격적이고 또 세속적인 쾌락 추구의 이런 어떤 문화가 여기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동물, 숭생이니 우상 숭배니 또 각종 문화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중심의 것이 이제 삼바춤이라고 삼바춤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얼굴이 까만 분들 이 에, 이들의 축제입니다. 이 카니발 바로 이때에 그 삼바의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4분의 2박자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렇게 되고 굉장히 곡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서 리우에서 벌어지는 이런 삼바춤과 또 카니발 이 모습에는 옛날 바벨론 종교의 이난나, 이슈타르 이런 여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색상과 또 그런 색깔과 또 이런 춤들이 아주 경쾌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태양신을 또 찬양하는 이교도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고 옆에 보면 부엉이 형체의 또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 프리메이슨을 하며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템 문화, 짐승을 숨기는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캐토릭 나라의 캐토릭의 어떤 우두며 그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허용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아주 화려하고 대형 브레이드가 이렇게 쾌락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프레이드를 1년 내내 준비해요. 이런 거를 삼바 학교라고 그럽니다. 아예 그 미인 선발대회도 1년 내내 하고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그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전국에서 이런 삼바 축제 하고 이런 프레이드가 있거든요. 이 브라질 전국에서. 그럴 때에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애기들이 삼바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카니발 요때에 이 남녀 관계가 좀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는 아기들은 어, 언제 주로 출생하냐면 11월 그때 11월 말경에 출산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선더 베이비라고 그럽니다. 카니발 아이들, 베이비들. 그래서 걔들이 1년에 수십만 명, 뭐 많게는 이렇게 7, 80만부터 적게는 40만에 이르기까지 매년 그런 아이들이 출생을 합니다. 이런 것에 이 삼바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브라질 흑인계 주민의 4분의 2박자 빠른 리듬을 지닌 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삼바 스쿨에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1년간 프레드를 위한 삼바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해요. 삼바 이 프레드는 삼바 드로메라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용 인구가 6만에서 10만 뭐 이거는 적은 숫자죠. 이거 그러나 여기 해변가 몰리며 그 주변에 몰리는 사람은 뭐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이렇게 몰립니다. 삼바 프레이드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정해지고 클라이막스가 화요일 날 이 프레이드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또 뛰어난 삼바 단체는 따로 모아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학교가 모시다네라는 학교인데 다 지금 이 학교에서 이런 디자인하고 이렇게 참 춤을 추고 이러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힘든 노동을 끝내고 고향에서 즐겼던 노래와 춤을 추며 고통과 향수를 달랬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삼바춤이.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20세기 초에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카니발이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930년대 초까지는 일반적인 거리 축제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점점 지금은 뭐 대단한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때 3년 동안은 이 축제도 중단이 됐습니다. 삼바 축제 학교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는데 1928년에 세워진 이 학교 이게 이제 흑인 빈민가 에스타지오라는 여기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발전된 학교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있는 곳이 바로 리우에서 리우 정부가 또 이 학교에 많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브라질의 수도로 우리 갑니다. 브라질 수도에 가보면은 1970년에 준공됐던 이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그 디자인이 독특하지요. 에, 그리고 이 브라질은 리우가 수도였는데 1960년 4월 21일 날 이곳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여기는요, 인공적으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도시가 있은 게 아니라 수도가 워낙 저쪽 한쪽 남동 쪽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중심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도가 형성이 돼서 이 국회의사당 참 디자인이 아주 독특합니다. 26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우리 저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도를 정해놓고 하는 이런 나라는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기 쉽게 비행기 값이 참 저렴합니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브라질 이후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서 또 일을 보고 수도에 이제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를 타고도 갔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또 대법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 안에도 참 대단한 규모로 이게 법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26개 주에 그런 모든 마지막 최종 재판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제 우리 성파울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데 상파울로냐, 세인트 폴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든 그 발음은 그 현지 발음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발음은 상파울리보다 성이라고 읽더라고요. 성파울로. 그러니까 파울루라고 이렇게 브라질 또 진리로 끝나는 애는 브라지우라고 이렇게 끝나고 또 리오도 리오로 아니고 리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파울도 최대 인구가 1,5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서울보다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요. 브라질 최대의 도시이자 남미 최대의 도시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남미 남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커피 재배 중심지로 커피 거래소가 발전돼 있고 오늘날에도 각종 상공업 중심 그리고 브라질 경제의 중심입니다. 이 뜻의 문관이 사도 바울이죠, 그냥. 에, 성 하면은 세인트 그리고 바울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뜻입니다. 여기 자체가 이 해발 800m에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뭐 견딜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대서양까지 가는데 리우 그 가는데 7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거기 또 대표적인 다리가 옥타비오 브리아스지 올리베이라라는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을 건너서 시내에 들어가는 곳인데 이게 또 이게 띠에 대강이 발원해서 시내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서양을 멀리 돌아서 흐르고 급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산 교통도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성파울루는 남회기선 바로 남쪽 남이 23도 지점에 있으나 고도가 높아가지고 여름에도 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교적 지내기 쾌적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더운 1월이 22도, 가장 서늘한 7월에는 15도니까 이게 굉장히 하고 그리고 뭐 10도 밑으만 내려가도 밍크 담요 있고 난립니다. 내륙 고지대에 있어서 일교차가 오히려 큰 편입니다. 평균 강우량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1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많습니다. 성파울루의 역사는 19세기 커피 재배로 급성장했다고 그럽니다. 이곳은 1554년 예수의 선교사, 우리 캐토릭에서도 예수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캐토릭의 정신사며 실제로 이렇게 이끄는 그 단체가 이 예수회지 않습니까? 많은 교수들이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이들이 처음 정착한 것으로 이 브라질은 전체가 예수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내륙 식민지 개척 기지로 개발됐으나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22년 브라질 독립 후에는 한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커피 재배가 확산되면서부터 이 성파울로가 굉장히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출된 것이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은 산투스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해요. 우리 산투스 항구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성파울의 인구는 우리 까도 말씀드린 대로 1,500만 굉장히 아주 최대의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도 한때는 남미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도시 인구만 도 1,500만인데 메트로 인구 그러니까 성파울로 주변에 이거를 다 한 30분 이상의 그런 외곽지대까지 합치면 2,100만이나 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참 도시죠. 뉴욕보다 더 큽니다. 상해 버금가는 그런 참 도시입니다. 저는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이제 김계영 목사님께서 통합적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브라질에 1970년에 가셨어요. 갔다가 오셔서 1년 아닌가 저희 아버님과 동기시거든요. 우리 그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남산의 신학교 동기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브라질 선교 보고 하시는데 와 이런 장면 성파울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아주 브라질이 대단한 나라로 그렇게 참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 김기호 목사님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가셔서 1973년인가 그때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고 그랬던 곳인데 그리고 또 여기는 그 당시에 그 영사관으로 와 있었던 이한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브라질 선교에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공로명 대사와 함께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 영사관 그를 이제 옷을 벗으시고 선교사로 남으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파타페 우리 이 브라질에서 개혁 신학교로 그렇게 학교를 개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계속 학교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5천 개 정도의 브라질의 우리 기독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거이 이게 참 좋은 신교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테페, 파타페 이런 브라질에 그리고 이 성파울루는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가에 해당되는 것을 파울리스트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기에 아주 큰 금융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이 브라질에 가면은 수아스쿠라는 이런 고기 뷔페집이 유명하죠. 이 수아스쿠가 그게 바베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비롯한 폴주가 어권에 있는 식당으로 정통 구이 요리집입니다. 여기는 한 30코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 고기를 들고 이렇게 직원이 오면은 표를 펴놓고 이렇게 빨간불 하면 no thank you. 아 이제는 내가 그만 먹겠습니다. 근데 그린 컬러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에, 그래서 보통 한 10번 정도 고기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어요. 보통 10번 정도 같으면. 그때 우리 함께 가신 우리 덴버의 우리 어, 임형태 목사님은 그분이 최초로 그 고깃집이 생긴 최초로 30번의 고기를 전부 다 받아 드신 거예요. 다 이게 이 레드 칼라로 아니고 전부 다 그린 칼라로 해서 30번 오는 거를 전부 다 드셨는데 그래도 임 목사님이 배탈 안 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대시가는 것을 그때 증명이 됐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또 산토스 항을 갑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갈 때마다 우리 이하노 총장님이 이 도시를 많이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은, 무역을, 이제 커피를 수출하는 최대 항이기도 합니다만은 해물탕을 팔아요, 여기에. 한국식의 해물탕. 그거 먹으러 주로 갑니다. 산토스. 얼마나 아름다운 해변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해수욕도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가보면 커피 박물관도 크게 있고 축구 기념관. 그래서 이 펠레가 여기에 이거를 지었다고 그래요. 인구는 45만 명인데 아름다운 곳이 산토스입니다. 이게 커피 재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곳. 그래서 이제 성파울의 커피를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파울에 가면은 대형 그 커피 매장이 있어가지고 참 이 싼 가격에 크게 되게 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향도 여러 가지예요. 아주 그 브라질 하면 대표적인 참 커피.
지난 우리 2주 전에 이과수 폭포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다시 잠깐 보면은 이과수 폭포가 20%는 브라질의 편에 있습니다. 80%가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그리고 한 5% 정도가 저기 파라과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폭포. 이과수와 이 강을 따라서 2.7km에 걸쳐서 270여 개의 폭포들로 이루고 있는데 최대의 낙폭이 82m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은 64m에서 떨어지는 폭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까이 가볼수록 이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이과수 폭포. 그냥 amazing, 뭐 wonderful 이게 great 이것이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이과수 폭포. 여기서 이렇게 브라질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폭포입니다. 여기서 가서 어, 사진을 찍는데 막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비를 입고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쌍무지개가 자주 이렇게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해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서양을 낀 이 해변 길이에 2,000개 이상의 그런 해수욕장이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아마존 강을 가겠습니다. 이 아마존 강, 이거를 리우 아마조나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게 미시시피보다도 또 나일강보다도 훨씬 긴 강이 바로 이 아마존 강이죠. 어, 이 강폭이 16km나 되는 거대한 강이 마나우스에 있습니다. 가장 긴 강으로 2008년도에 인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 아마존 강은 태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1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페루 남부의 바로 그 안데스 산지 고원 빙하호에서 발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대서양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강인데 이 강은 공유를 하면서 흐르는데 구간의 길이도 페루 강 하구까지 3,200km에 달하는 가장 긴 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은 세계 생태계에서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선요, 이 아마존 강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이 세계, 이 전체 이 지구의 20% 산소량을 여기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이며 이런 것들도 이 정말 세계의 보물이에요. 이게 아마존강 유역이. 그래서 여기가 생태계 파괴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참 여기서 나오는 이 산소가 이 건강한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마존에 가면은 이게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나면은 이런 산소량도 많이 줄여지고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되는 이런 것들. 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브라질의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안 하지만은 미국이 자꾸 브라질을 괴롭히니까 그런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존 이 숲을 불태워버린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농담도 그런 농담은 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이 아마존은 세계 생태계를 건강케 하는 그런 참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목이다 화재가 일어나고 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존 강을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마존강. 이게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생태계인데 정말 이 주변에 우리 많은 우리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기는요 이게 완전히 나체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이런 곳에 이제 옷도 제공하고 신발도 제공하면서 또 많은 이렇게 침을 통해 가지고 친구 활동, 한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봉사 활동하고 해서 이분들 건강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이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우리 선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성열 선교사님부터 브라질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마존의 미래는 또 이렇게 세계의 미래한 만큼 그만큼 이 생태계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까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브라질 짐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작년 통계로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한때는 한국이 세계 167개국에 2만 한 7천 명까지 이렇게 파송했는데 우리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한동대에서 우리 대화할 때 조사해 보니까 공식이 2만 2,200명. 이 코로나 때문에 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브라질은 한국에 파송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3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 미국 10만 명, 그 다음에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이 순위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이 파송 승려서가 공식 기구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한국이 제2위 파송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더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한우 목사님이 우리 브라질 갈 때마다 여러 번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딱 보면은 이 손가락 이렇게 표시 그대로 이게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동이죠.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손가락 이렇게 되는 게 또 이쪽에서도 이쪽 측면 멀리서도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이 이제 그다의 그 말로 네도데 데우스입니다. 이게 해발 1692m에 있는 자르댕 아나폴리스라는 곳인데 이 아나폴리스 요 지역이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단의 전지 훈련장입니다. 거기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 1박하고 이제 하나님 손가락 이렇게 보러 가는데 이것도요 이게 구름이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해가 보면 구름이 늘 이렇게 끼어 있어요. 여기 싹 거칠 때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예, 브라질리아, 우리 아까 수도 400만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볼리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